옛날 옛적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정의의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이 숲을 지나며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정의의 탑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각기 다른 정의관을 가진 3명의 현자이틸, 리버티, 그리고 이마누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칸트주의의 철학을 상징하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접근 방식으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유틸은 항상 마을 공동체의 최대 행복을 강조했으며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이라는 구호를 외치곤 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결정이 항상 대다수의 이익을 더 많이 보호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열 때도 모든 사람의 기분을 고양시키는 방법을 찾고 마을 자원을 배분할 때도 사람들에게 가장 큰 효용을 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반면 리버티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유가 정의다 라는 신념을 갖고 마을 사람들 각각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영향 아래 마을 사람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실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마누엘은 원칙과 의무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라고 주장하며 마을 사람들이 도덕적 원칙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들의 식수원인 강이 환경오염으로 먹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 현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유틸은 먼저 다수의 행복을 위해 가장 빠른 해결책을 찾으라 했고 리버티는 각 가정이 개인적인 방법으로 물을 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마누엘은 사람들이 강 자체를 보호할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청년 샌델이 나섰습니다. 그는 새 현자의 말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샌델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 공동의 노력을 계획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기술과 자원을 모아 정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협력하기 시작했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새로운 연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을은 깨끗한 물을 다시 얻게 되었고 더불어 모든 사람이 사려 깊고 존중하는 공동체 정신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와 덕목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이클 샌델의 철학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매일 정의의 탑을 지나가며 각각의 이론이 주는 교훈을 되새기며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의 행복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독특한 철학을 지닌 설립자인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마을의 모든 규칙과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중앙광장에는 커다란 행복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장치는 모든 주민의 쾌락과 고통을 측정의 점수로 환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민들은 이 장치 앞에 줄을 서서 자신의 쾌락 점수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점수가 높아지면 보상으로 무료 과자 쿠폰을 받을 수 있었고 낮아지면 공동체 봉사 시간을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어느 날 행복마을에 자유로운 개구리라는 이름의 새로운 주민이 이사 왔습니다. 개구리는 마을의 규칙들이 다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궁금한 마음에 마을에서 가장 쾌락 점수가 높은 주민 오슴 박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오슴 박사는 항상 행복계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하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는 개구리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행동은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존재하며 마을에서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 무척 열심히 노력한답니다. 개구리는 오슴 박사의 긍정적인 태도에 감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공리주의의 한계가 궁금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의 연례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때 주민들은 각자 재미있는 공연을 준비해 서로를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을에서는 개개인의 독특한 기쁨이 아닌 다수가 인정하는 행복만이 중요시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즉흥적인 결단을 내린 개구리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눈앞의 상황을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끔은 우리 자신만의 독특한 행복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각자만의 기쁨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발언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점차 개구리의 말이 하나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자신만의 행복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오슴 박사도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개인의 행복을 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리주의의 근본적인 철학을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통해 마을은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한 주인공으로 기억되었답니다. 이렇듯 공리주의 이론에 기반한 벤담의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답은 아닐 수 있지만 서로의 다른 관점과 개성을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이 작은 마을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마을 사람들이 매일 저녁 모여 앉아 차를 마실 때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찻잔을 들고 차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마을 광장에서 신비스럽게 예쁜 폭죽이 터지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차를 마시면 폭죽이 터진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 차와 폭죽의 인과관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정보 호기심 가득한 철학자 제임스는 이 믿음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흉의 인과관계 해이론을 알고 있었고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로 차와 폭죽 사이에 어떤 필연적인 연결 때문인지 아니면 단지 경험적 관찰에 의한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제임스는 어느 날 마을 광장에 몰래 숨어 폭죽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 광장 뒤편에 큰 나무 뒤로 숨어 사람들이 모여 차를 마시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사람들이 차를 마시기 시작하자 폭죽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폭죽을 쏘아 올린 것은 다름 아닌 마을의 장난꾸러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차 마시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시각에 맞춰 폭죽을 터뜨려왔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그저 재미삼아 시작한 일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믿음에 의도치 않게 영향을 준 것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이 사실을 깨닫고는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실제 인과관계가 아니라 반복된 우연의 산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음날 제임스는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죽의 진실을 설명하며 우리가 얼마나 쉽게 반복된 경험을 인과관계로 착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가 경험을 통해 학습한 인과적 믿음이 항상 진리가 아닐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덧붙여 흉의 이론을 소개하며 인간의 인지와 믿음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을 믿든 간에 스스로 질문하며 그 믿음의 근거를 탐색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은 흉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지혜로운 공동체로 변모하였고 주요 사건이나 믿음을 더욱 의심하고 탐색하는 문화를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철학자로서 사람들에게 인과관계와 경험에 대한 통찰을 알려주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어느 마을의 사람들은 항상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고민하곤 했습니다. 이 마을은 특별히 지혜의 정원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모여 살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매주 한 번씩 정원에 모여 각자가 생각하는 도덕적 주제에 대해 토론을 벌이곤 했죠.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철학자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이삭이었는데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열렬히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자 아이삭은 자연법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연법이란 인간 본성에 기반한 보편적이고 변치 않는 도덕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이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삭은 그의 이야기를 재미있는 비유로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는 불이 뜨겁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죠. 불에 손을 대면 화상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을 보호하는 이치입니다. 그는 작은 연못 쪽으로 사람들을 이끌며 말을 이어갔어요. 여기 있는 연못을 보세요. 연못의 물은 원래 자연스럽게 흐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물길을 막는다면 물은 고이게 되고 썩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죠.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자연적 목적이 있으며 이 목적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법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자연적 목적을 알고 그것을 따를 수 있을까요? 아이삭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성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성은 우리를 사랑과 선의 길로 인도하며 우리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는 본래의 목적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다시 한번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연못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법에 따라 행동하면 삶 속에서 조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를 넘어서는 아름다운 경험이죠. 사람들은 그의 설명에 마음이 움직였고 자연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날 이후로 자연법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자연과 이성에 더 가까워지려 노력했답니다. 그 결과 마을에서는 놀라운 조화가 이루어졌으며 사람들이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간 본성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삭이 가져온 이 자연법 이론은 마을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고 사람들은 종종 자연의 길을 따르자 라고 서로를 격려하며 마을에 깊은 연대감과 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자연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빛이 되었고 그들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기초가 되었답니다.